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진초등학교 교사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입 강의는 이렇게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친다라는 수준으로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해양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 뭐 드실 생각이세요? 네. 뭐 먹을 거예요? 네? 연어? 연어 맛있죠. 연어 덮밥, 연어회 맛있죠. 또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엄마가 직장 다니시나 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잘 나오죠. 대기업 식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두었는데요. 선생님은 오늘 저녁에 블루푸드를 먹어볼까 합니다. 블루푸드라고 하면은 이런 건가요? 블루푸드 맞나요? 네, 파란색 음식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블루푸드는 다른 의미의 블루푸드예요. 시푸드보다 넓은 범위의 전체 해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음식, 이것을 블루푸드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한 100만 번은 고민했습니다. 시국이 어려운 시국이라 해산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도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는 이 정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재밌는 주제로 가자. 먹는 게 최고지. 그리고 5시 이쯤은 먹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바다에서 먹는 것으로 가자 했는데 근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줄 주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이런 때에 아이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조금 접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떤 그런 시사적인 뉴스만 접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접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제 강의의 어떤 키포인트는 해산물을 지금 드세요가 아닙니다. 해산물을 지금 드세요가 아니라 해산물에 어떤 가치가 숨어져 있고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그 가치를 더욱더 발현시킬 수 있더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하는 것에 공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의 고민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인 분위기고 왜 고민하셨지라는 표정이어가지고 마음의 안도가 됩니다. 그러면 블루푸드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2021년도 네이처 잡지에서 블루푸드라는 커다란 표지에도 나옵니다. 블루푸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블루푸드? 시푸드랑 뭐가 다르지? 근데 이제 시푸드는 어류에 한정될 수 있는데 그런 해조류 포함해서 바다에서 나는 모든 수상식품을 통칭하는구나. 시푸드보다 넓은 범위구나. 그리고 육류와 비교하는 의미로 블루푸드를 쓰였구나. 그래서 육류에서 우리가 육류를 우리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주요 단백질 공급원을 육류에서 벗어나서 다른 범위에서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블루푸드를 이제 네이처 잡지에서 맨 처음에 통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에
블루푸드의 건강 가치와 미래 이런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블루푸드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가치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푸드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미래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슈퍼푸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메디푸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에코푸드다. 그래서 블루푸드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슈퍼푸드, 메디푸드, 에코푸드라고 제 마음대로 붙인 것입니다. 이게 논문에 있는 자료는 아니고 하지만 이 제 마음대로 붙인 것이 나중에 퀴즈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푸드의 가치 첫 번째 슈퍼푸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블루푸드는 미래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런 신문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량이 줄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한국농어문 신문에 보면은 쌀 재배 면적 준데다 흉년 기류, 게다가 기후 변화 겹쳐서 쌀 생산에도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깻잎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야채 생산량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변화 원인은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그런데 이제 수산물은 그나마 날씨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오염이 안 된 곳은 없다. 옛날에 그 청정 무해한 곳을 찾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 이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 환경이 그래서 우리 공기도 걱정하잖아요. 대기질도 걱정하고 그다음에 물도 당연히 걱정합니다. 그리고 땅도 걱정스럽습니다. 바다도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네? 우주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각한 이 시점에 그나마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게 수산물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프로 나와 있죠. 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농축산물보다는 덜 오릅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왜 오를까요? 소나 돼지들이 더위를 많이 타나요? 털 때문에? 털을 막 밀어주면은 괜찮을까요? 왜 오르는가? 이 기후 변화가 있으면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왜 오르는 걸까요? 그렇죠. 소고기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소와 돼지가 먹을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자, 뭐 옥수수 이런 농작물 그런 것들이 재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사료를 먹고 살아야 되는 소와 돼지의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의 사료가 필요 없는 어류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덜 오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기아와 영양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사회에서 어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슈퍼푸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블루푸드의 가치 첫 번째가 슈퍼푸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치를 보자면 블루푸드는 메디푸드다.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훨씬 육류보다 괜찮은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오메가3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약간 이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 비만한 사람들을 그림 그릴 때 대부분 보면 고기를 많이 먹고 튀긴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이 비만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그림도 많이 보고. 그런데 김을 많이 먹어서 또는 파래를 많이 먹어서 미역을 많이 먹어서 생선을 많이 먹어서 비만해졌어요. 이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류가 제공하는 단백질도 양질이고 오메가3가 비만 예방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이 해조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조류는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블루푸드 섭취량이 많은 여성 노인이 노쇠 발생 위험이 약 48%가 낮습니다. 그리고 블루푸드 섭취량이 많은 중년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약 28%가 낮게 나왔고요. 블루푸드 섭취량이 많은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도가 약 43% 낮게 나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이 들수록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왜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근거 자료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푸드의 두 번째 가치는 의학적인 가치가 있다. 메디푸드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블루푸드의 세 번째 가치를 에코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소의 방귀를 줄여야 된다. 저는 방귀라는 말이 제목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되게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 아반떼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아반떼 한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중형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다는 거죠. 탄소 배출량이. 그러면 방구만으로 그렇게 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소는. 언제 배출하죠? 탄소를 소가? 그렇죠. 분뇨.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것도 다 합친 거예요. 이거는. 호흡량 그리고 사료가 들어간 것도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 소를 기르기 위해서 숲을 파괴하고 그리고 흙과 물이 오염되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육류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전반적인 식량의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되게 갑자기 좀 딴 얘기를 얘기하게 됐는데 비극적인 얘기인데 소랑 돼지를 들판에서 기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육점 보면은 돼지가 웃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돼지고기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검은 천에 쌓여 있는 그냥 가두어져 있는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돼지가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역시도 그 들판에서 크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슬픈 얘기를. 그래서 이 숲이 파괴되는 이유는 소와 돼지의 복지를 위해서면 차라리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소와 돼지의 복지가 아니라 바로 뭘까요? 네, 뭘까요? 키울 곳이 부족해서, 살 곳이 부족해서. 또 슬픈 현실을 말하자면 살 곳이 부족하면 사는 평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냥 좁은 공간에서 살게 합니다. 왜 숲을 파괴할까요? 네. 산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소나 돼지는 농작물을 맞아요. 바로
숲을 파괴하는 이유는 가축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콩과 옥수수 재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지구의 허파라고 생각하는 아마존 숲 있잖아요. 아마존 숲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숲이 파괴되는 이유는 거기다가 콩이랑 옥수수 키우려고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지금 이제 경제적인 거로만 따지는 거죠. 그리고 흙과 물은 계속 오염되는 거죠. 왜요? 아까 말한 분뇨. 그리고 분뇨라고 하는 건 이제 똥을 말해요. 그리고 분뇨, 비료 이런 것들로 흙과 물이 오염되고,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식량을 위해서 한다지만 식량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그 네이처 잡지에 아까 소개한 네이처 잡지에서 보면은 해조류나 굴의 폐류 양식은 곡물 재배에 비해서 토지 안 쓰이죠. 비료 안 쓰이죠. 농약 안 쓰이죠. 그래서 환경 오염의 위해가 적고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조개 같은 어패류의 경우에 그 양식 관련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자국 생산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운송에 따른 탄소 발자국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푸드는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에코푸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블루푸드의 가치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해양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루푸드, 이 가치로운 블루푸드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느냐. 여러분들 블루푸드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례 혹시 본 적 있나요? 흔히 길가에서 보면은 맛의 변화를 시킨 것, 이런 아이디어 생산, 아이디어 제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학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김도 그냥 김도 있지만 뭐 명란 맛 김, 양꼬치 맛 김, 치즈 맛 김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사동이나 종로 가면 외국인 대상으로 파는 김은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김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김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김 가지고 스낵으로 만들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즈닝을 해가지고 김 부각을 만들던가 뭐 된장에 다시마를 넣고 저거 맨 마지막에는 김밥이에요. 감태 김밥. 그래서 김 대신에 감태라고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는데 아무튼 감태로 이렇게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준 것만 해도 약간의 과학 기술을 가미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블루푸드에 과학을 넣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고기잖아요. 고기인데 무엇으로 만들었다? 블루푸드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빵 사이에다가 넣은 고기 그리고 지금 스테이크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크로 만들고 있는 고기도 네? 거머리 아니에요. 스테이크로 만들고 있는 고기도 블루푸드로 만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블루푸드로 만들었냐 보겠습니다. 그것은 원리를 여기서 출발점을 두시면 됩니다. 우리 콩고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콩으로 고기 맛을 내잖아요. 그것과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기 같은 콩고기 만드는 법이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기 맛이 나는 햄 분자를 추출합니다. 고기 맛이 나는 햄 분자를 추출해서 식물성 단백질하고 같이 혼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콩으로 이제 고기를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실제로 세포를 추출해요. 그래서 한 마리에서 추출합니다. 한 마리에서 약간의 세포를 추출해서 그거를 세포 배양기에서 증식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배양육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세포로 고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실제 콩에서 햄 분자를 추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블루푸드를 이용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조류에서 햄 분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 햄 분자는 고기 맛을 내는 철분과 아미노산의 복합체, 이렇게 생긴 햄 분자입니다. 그러면 햄 분자에다가 아까 전에 콩고기도 어떻게 했죠? 햄 분자에다가 식물성 단백질을 혼합했잖아요. 그것처럼 햄 분자에다가 어육은 뭐죠? 그것도 단백질이죠. 그래서 닭고기만 나는 햄 분자를 해조류에서 추출해서 이제 어류의 단백질과 이제 합친 게 바로 이제 블루푸드, 해조류에서 만든 고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윗부분에서 보여준 그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조직 세포를 분리해가지고 세포 배양기에서 증식을 시킨 다음에 배양육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현재 실제 소나 돼지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시키는데 여기에 블루푸드, 해양 미세조류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배양액에 쓰입니다. 배양액. 그래서 배양액에 해양 미세조류 스피루리나가 여기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소와 돼지에서 추출한 것들이 이제 증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방법이든 블루푸드를 이용해서 고기 맛을 내는 그러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블루푸드를 이용해서 고기를 대체할 과학기술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현재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해조류 부산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많지는 않고요. 기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컵, 이런 계란판 이런 거 다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기들이잖아요. 이 일회용기들을 바로 해조류 부산물, 버려지는 해조류에서 추출해가지고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품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까지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